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2년 만에 전 부인을 도심 한복판 신호등 앞에서 마주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단순한 재회인 줄 알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녀는 왜 그때 제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실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이었죠. 저와 전 부인 민주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들을 던지고 등을 돌렸습니다. 당시 저는 29살,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죠. 민주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요즘 부부싸움이 잦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했죠. 그런데 민주는 고개만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 속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분노와 자존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감정들을 전혀 읽을 수 없었죠. 민주의 마지막 말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한 건지, 왜 미안한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는 볼 일도, 다시는 생각할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이상하게도 민주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결혼 반지조차 두고 갔습니다. 그때는 화가 난 상태라 그러라고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 후 12년간 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몇 년 후에는 직원도 5명까지 둘 수 있었죠. 특히 이혼 직후 대학 동창인 성호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주고 사업에도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38살 되던 해, 성호의 소개로 현재 아내인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였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딸 예린이와 아들 준호를 낳아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강남에 30평 아파트도 마련했고 수입차도 샀죠.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성호는 여전히 절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고, 가끔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삶이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전처 민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수진이와 다툴 때마다 민주는 이럴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호가 첫 번째 부인 이야기는 왜 안 하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다 지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웠을까요? 12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서 민주를 만났고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딸 예린이와 아들 준호를 데리고 홍대 근처 서점에 가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예린이는 제 왼손을, 준호는 오른손을 잡고 있었죠. 예린이가 조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해리포터 새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민주를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민주였어요. 12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성숙해져 있었지만 슬픔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죠. 예린이가 제 손을 흔들며 왜 안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 직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건널목을 건넜고 민주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주가 먼저 안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12년 전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예린이와 준호를 보며 예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예린이가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빠 친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고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놀이방이 딸린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예린이와 준호는 신나게 놀이터로 뛰어갔고 저와 민주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12년 만에 재회라니.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주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답했죠. 그런데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결혼은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다고, 아니 안 했다고 정정했어요. 그 대답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안 했다니. 왜냐고 물었을 때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때의 이별은 사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정지시켰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눈에 눈물을 고이며 12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비밀이 그 눈빛 속에서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함과 슬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눈동자는 저를 한순간에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민주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낯선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12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누런 얼룩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이해할 거라며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가장 믿고 지내던 친구 성호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성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침대에서 나체로 얽혀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마약을 사용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주를 바라봤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진은 2012년 2월에 찍힌 것이고 성호가 직접 그녀에게 보여준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호가 저희 집 앞에서 민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 사진에는 성호와 민주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민주와 성호가 불륜관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그게 아니라고 성호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성호의 필체로 쓰여진 협박장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깨끗한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런 친구를 둔 것이 알려지면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저 본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협박이었죠.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주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달라며 건네주는데 두 번째 봉투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성호가 직접 쓴 듯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1단계 계획이었어요. 민주와 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민주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민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제가 절망할 때 위로해주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제 회계사무소의 고객 명단과 재정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성호는 사실 뒤에서 불법 대출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봤나 봅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을 노린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이혼 후 성호는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위로도 해주고 새로운 아내도 소개해줬죠.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제 현재 아내 수진이도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지금 아내가 성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주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거라며 제게 건네줬어요. 안에는 제 현재 아내 수진이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이가 성우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이 제가 수진이와 만나기 훨씬 전부터 찍힌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찍힌 건지 물었어요. 민주는 2015년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성호의 연인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도 뭐냐고 물었을 때 민주는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수진이와 성호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성호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아이들의 엄마였고 12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2년 동안 우리 모두가 성호의 계획대로 살아온 거라고. 자신도 저도. 그리고 수진이도 모두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냐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와도 된다고. 자신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지금 성우와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확인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떤 앱을 열었어요. 사실 자신이 탐정 일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혼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 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민주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수진이의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아냐고 물었더니 수진이 차에 GPS 추적기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을 때 민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만이었지만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저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호텔 직원과 몇 마디 나눈 후 1207호라고 알려줬어요. 성호 이름으로 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엄마가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2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가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탐정 일을 하면서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안에서는 정말로 수진이와 성호가 함께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볼 수 없도록 민주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을 아래층 카페에서 기다리게 한 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침실에서 나온 수진이와 성호의 얼굴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게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성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웃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들켰다면서 12년 참 길었다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들려고 했지만 민주가 제 팔을 잡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성호가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12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놀랍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성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가 탐정 일을 한다는 것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협박 편지는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게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경고였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늦기 전에 꼭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